반갑습니다. 자, 6강으로 들어왔습니다. 6강의 제목은 신자유주의 이념 논쟁이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중세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상업자본주의를 거쳐서 산업자본주의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죠? 이 시장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걸 보장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거칠게 얘기한다 그러면 약육강식이 작용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붙어라, 싸워라, 이긴 놈 다 가져가, 뭐 이런 느낌이죠. 좀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념적으로 봐보면 인정하면 자본주의죠. 그냥 자본주의 시장을 인정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죠. 칼 마르크스. 여기에서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칼 마르크스를 만나신 거고요. 이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또 이념으로서 나온 게 고전적 자유주의를 만나신 거죠. 자, 애덤 스미스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만나셨는데 요것이 스펙트럼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렇게 해서 센터를 놓고 여기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우파의 마지막 요걸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전적 자유주의가 바로 요 계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사회민주주의 우파. 그죠? 요게 이제 복지죠. 우파가 여기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 이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을 인정하면서 국가 개입의 강도를 놓고, 개입의 정도를 놓고 싸우는 게 두 개고, 여기가 이제 좌파로 페이비언주의, 맨 왼쪽이 사회주의가 여기에 있겠죠.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요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자, 요걸 여러분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인 거예요. 여기 시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강 마지막에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제 요즘에 막 뜨고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최소 국가에 머물러라. 자, 사회민주주의 쪽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런 얘기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들의 기본 입장 한번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사람의 학자를 끌어들여서 다 살펴보고요. 여기 얘네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한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케인즈나 촘스키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틀 안에서 물론 촘스키 같은 사람은 뭐 아나키즘 이런 책도 썼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50년대 유명한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한판 붙고요. 촘스키와 또 프리드만의 논쟁 이 두 가지를 이제 누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 두 개의 입장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먼저 큰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신자유주의 논쟁은 2라운드에 걸쳐서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1의 주제는 1929년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대공황이 일어나죠. 경기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집니다. 이 불황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여전히 시장에 납둬야 된다. 요쪽이 이제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요쪽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 여기는 정부가 개입해라. 이런 얘기요. 이쪽 라인은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 불황이니까. 그리고 라운드 2는 시장이란 어떤 곳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예요. 시장이란 좋은 곳이야가 프리드만 쪽이고, 시장은 문제투성이야. 그리고 그쪽이 촘스키 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요 부분에 지금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런 표현들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강 마지막에 신자유주의 쪽은 공급을 중시합니다. 작은 정부 축소, 요런 걸 강조한다라는 건 여기서 슬쩍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1강에서 경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산을 하고, 그럼 우리가 월급 받죠. 분배를 받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하러 떠나죠.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또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산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이다. 예, 소비 부분을 수요다. 뭐 이렇게 뭐 경제학적으로는 이 개념 차이가 살짝 있어요. 있지만 우리한테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929년에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옵니다. 엄청난 불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경제에서 불황이란 곧 뭔 얘기를 하냐면 수요하고 공급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급이 더 많은 상태가 불황이에요. 이 불황이 심화될 때 공황 상태에 있다. 이게 공황이 아주 극심할 정도면 대공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공급이 많아요.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시장에다가 그 전까지는 시장 이건 뭐였죠?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사실은. 왜? 공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곧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요.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둘 사이는 이 꼴이 돼요.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공황 때는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정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신 거예요. 이 상태가 벌어지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즉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던 라인에 있던 애들은 시장에다 그냥 맡겨둬라. 시장이 알아서 하나님이 휴가 돌아오시면 이거 다시 가격을 내려갈 거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는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한테. 야, 기다리다가 우리 다 죽어. 왜냐면 이 당시에 공급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 봤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공식 실업률만 25%예요. 그러면 실질 실업률은 막 50%, 60%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리다 우리는 굶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서 그래서 케인즈가 정부가 개입을 해라. 어디에? 자, 이 상태에서 기업은 기업에다 맡겨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기업은 생산을 당연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니까 사람들은 분배, 월급이 줄어들어요. 월급이 주니까 소비가 줄고 있어요. 소비가 줄으니까 다시 생산이 줄어요.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즈 기다리면 안 돼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 휴가 가셨어요. 정부 보이는 손이죠. 개입하세요. 어느 지점으로 개입해야 돼요? 생산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서 그래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당시에 막 댐도 만들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해요. 5강에서 제가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고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댐 지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배가 늘어나요. 월급 받아요.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 그러면 생산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케인즈 입장에선 야, 하나님이 휴가 가셨어.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분배를 늘려라. 그러면 소비가 살아날 거고 그러면 생산이 또 살아날 거야. 이제 그리고 정부는 빠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인즈 이게 여기 말하는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안 한다. 하나님 휴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개입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요 중시라는 말을 써요. 하이에크 같은 이 자유주의 라인은 공급 중시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럼 요점은 뭐야? 수요를 늘려줘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야지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야. 수요가 늘어야지 공장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수요를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늘려야 돼. 즉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 근데 그냥 나눠줄 수는 없고 그러자니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생산 부분에 들어가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야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전에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급 중시 이러면 이제 기업 라인이 있죠. 이게 전통적인 자유주의 라인이에요. 기업 쪽이죠. 근데 이 수요를 중시한다. 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이 정부가 하는 거야. 돈을 그냥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배를 해야지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 분배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원래는 기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게 케인즈의 수요 중시를 알 수 있죠. 대꾸가 되죠. 하이에크 같은 이게 여기 케인즈하고 하이에크의 논쟁이 아주 50년대 유명합니다. 이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정부 실패를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 라인이 전부 다 애덤 스미스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적 자유주의. 이쪽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케인즈도 사회주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요. 근데 자본주의가 지금 대공에 와서 무너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조금 변형을 일으키자 정부의 개입 역할을 강조한 거죠. 자, 하이에크는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실패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정부가 여기 와서 사회에 필요한 걸 생산하는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갖다가 생산하고 자원 낭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부 실패를 주장하면 항상 자유주의 라인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실패하니까 정부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논쟁에 대해서 조금 이따 케인즈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해되셨을 거고. 라운드 2는 이 시장의 성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쪽 라인이니까 시장은 완벽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시장이야. 국민에게 이익이 돼. 시장에서는 자유인과 창조인을 만들어. 좋은 말들은 여기다 다 적어놔. 근데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언어학자인데요. 링귀스트예요. 언어학자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동시에 사상가예요. 뭐 아나키즘 이런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생각을 조금 우리 주제와 관련해 좀 읽어보려면 이 노암 촘스키가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본 제가 보인 페일드 스테이트 여기 뭐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 뭐 이렇게 촘스키 요 책인데요. 요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촘스키의 이제 주장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촘스키는 이 시장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라인에 있는 애들을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판한 거죠. 이 시장은 양극화의 주범이고 이거 반대한다의 반자입니다. 반민주적 공간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고 이 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소비자만 있다. 즉 쇼핑몰이란 얘기예요. 돈 있는 애들만 인간 취급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없는 애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상가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존 메나이드 케인즈. 케인즈는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죠. 우리가 그 전에 경제학을 보통 미시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마이크로하게 작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케인즈는 거시 경제학, 경제를 크게 보자. 이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여기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읽어야 돼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바로 이 거시경제학을 탄생시킨 그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순 박사님, 우리나라 케인즈 학파의 거두죠. 뭐 정운찬 선생 교수님도 다 그쪽 라인에 있는 분인데 이 책 읽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성애로 봤을 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일반이론. 정말 어려운 책이죠. 자본론, 국부론, 도덕감정론, 공산당 선언 무조건 읽어봐야 될 정말 대단한 책들이고 일반이론 마찬가지로 아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촘스키에 대해서 이 책만 소개해놨지만 촘스키의 여러 저작들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책들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대표적인 책은 제가 강의하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지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쓰레기 같은 책도 많아요. 시중에 가면 읽을 가치도 없는 컵라면 한 그릇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가들의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이 평생에 걸친 세상을 보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 이걸 정말 이 한 권을 독파함으로써 내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어서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케인즈가 미리 우리가 알고 있죠. 29년 대공황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진단이 이거예요. 근데 이건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이렇게 항상 갔어요. 공급 만들어라. 그리하면 다 팔린다. 수요는 있게 된다.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아니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되게 어렵죠.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데 공급을 해야 물건을 만들어야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맞죠. 원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대공황 때 봐보세요. 공급이 남아 돌았지.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안 팔리니까 물건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거리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수요가 있어야지 사장님들이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답하기 되게 어렵죠. 아니, 수요자가 있어야 내가 만들 거야. 케인즈 생각이요? 아니, 만들어야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전에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하이에크 프리드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라인은 만들어야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급 중시가 되는 거고요. 케인즈 라인에 있는 국가 개입을 중시하는 애들은 수요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요가 지금 죽어 있잖아. 수요가 죽어 있으니까 기업 보고 수요를 살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수요자한테 물건을 사게 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역할은, 유일한 역할은 정부밖에 없는 거야. 정부가 사업을 만드는 거야. 도로를, 고속도로 만들고 댐 만들고 뭐 4대강 사업 해갖고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받아서 수요가 살아나서 그러면 생산이 이제 공급이 늘 거다. 이 관점이에요. 수요 부족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이 이제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수요는 계속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사업을 일으켜라. 수요 중시 정책이죠. 여기서 이제 유효 수요란 말을 쓰는데 유효 수요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6억 정도가요, 정말 거지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 6억은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유효 수요라는 돈 있는 수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인구수만 많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을 일으켜서 고용을 창출해서 돈 있는 수요를 만들어라. 그게 유효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수요, 즉 돈 있는 수요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은 지가 알아서 증대할 것이다. 자, 정부가 개입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통화 정책이 아니에요. 재정 정책. 여기에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완전 고용, 일할 사람. 그다음에 여기 소득 정책하고 기본 소득 보장은 동시에 사회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보장. 앞에서 얘기하면요, 여기 분배가 복지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 사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있는 요 분배 부분에선 이 사업을 다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득 보장 정책,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를 정부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실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요 당시에 사회복 정책 많이 했죠. 소득 정책이니까 정부가 이걸 보장해 줘야 돼요. 정부 개입이죠. 완전고용 보장해 줘야 되고 기본소득도 보장해 줘야 돼요. 누가?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자, 이거 정책을 진짜 한 사람이 루즈벨트죠. 영국에는 이제 노동당 쪽인데 루즈벨트가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계열 맞을걸요? 아마 하여튼 뭐 그건 노동당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니까 뭐 했다. 자, 이게 이제 케인즈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해지죠. 여러분은 이제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나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케인즈 얘기까지 왔죠. 이제 신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먼, 애덤 스미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죠. 대처, 레이건 이런 애들이죠. 대공황의 원인은 화폐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통화 정책에 연결되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통화 조절, 뭐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화폐, 통화, 돈이 원인이야. 우리가 조금 전에 케인즈 얘기 자세히 봐보세요. 케인즈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얘네들은 공급 중시라고 했지만 그 본질에는 화폐 공급에 가장 중요점을 둡니다. 다시 한번 이거 길게 얘기 나올 수는 없고 5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통화 정책이죠. 이거 의미 있게 본다. 이 화폐를 가지고 밸런스 있게, 화폐는 이제 인플레이션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자, 어쨌든 정부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 줄여라.
그러니까 이 화폐 공급을 제대로 못한 정부 탓이다. 예, 공급에 화폐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못했어. 뭐 느낌이 이거예요. 작은 정부, 정부는 끼어들지 마. 똑같은 얘기죠. 시장에다 맡겨줘야 돼. 그래서 얘는 공급 중심이다. 케인즈랑 완전히 반대예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정부가 노동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고용하고 싶으면 고용하는 거고,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어. 즉, 규제 완화예요.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유연화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장님 마음대로 자르고 고용하세요. 이 얘기예요. 아, 통화 조절 당연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5강 강의와 이 강의를 통해서 돈 얘기, 통화 얘기를 본다 이러면 자유주의 쪽이다. 시장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최소한의 복지죠. 얘네는 복지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뭐 최소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늘 이렇게 복지도 국가가 조금만 개입해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만 조금만 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요. 시장을 통해서 확대해라. 이걸 설명을 드리면 1강 얘기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시장 임금이 있고 사회적 임금, 사회 임금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요 사회 임금이에요. 사회 임금을 사회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이 주는 거고 얘네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만 일부분만 조금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면 얘네들이 시장에 가서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필요 없죠. 시장을 통한 복지란 바로 그겁니다. 즉, 이 시장에 맡겨두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고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시장 임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월급을 받아서. 그게 시장을 통한 복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일부분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살짝 골라서 최소한도로만 줘. 이걸 대표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레이건이죠. 레이거노믹스. 영국엔 대처죠. 대처리즘이다. 자, 이제 학자로 한번 봐볼게요. 하이에크, 프레드릭 하이에크하고 밀턴 프리드만이 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런 이론을 정책으로 구현한 사람이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라면 그런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준 사람은 뭐 뿌리를 본다면 애덤 스미스부터 있죠. 자, 하이에크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도 한번 읽을 가치는 있습니다. 노예의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요. 프리드만의 유명한 책이 제가 앞 강의에 잠깐 설명했지만 선택할 자유, 뭐 프리 투 추즈죠. 요 책,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충분히, 물론 이제 읽기가 만만한 책들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하이에크 얘기부터 가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의 자유가 없으면 그 사회는 노예의 길로, 자, 노예의 길이라는 말은 하이에크가 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시장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사회는 노예로 간다. 여러분이 그 동물농장, 여러분 혹시 이거 읽어보실 건데 조지 오웰이 1940년대에 소설을 쓰죠. 예측을 하는데 동물농장 이 책과 이 뭐 재밌는 소설이 1984년인가요? 이 여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놔요. 사회주의 국가의 병폐를. 즉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게 되면 나중에 소수만 독재 지배를 하고 다수는 개 돼지처럼 일만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하이에크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시장에 자유를 안 준다면 그 사회는 독재 국가로 간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세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자유 없어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에크가 그 얘기예요. 그럼 북한 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일부 김정은 라인, 그 독재자, 뭐 김정일, 김씨 일가 그쪽 라인만 떵떵거리며 살고 나머지는 개 돼지처럼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다. 최고의 자유가 구현되는 사회는 외부 간섭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가장 멋진 사회, 가장 자유로운 사회는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 충족을 다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은 하이에크.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의 역할을 뭐예요? 최소 국가를 얘기하죠.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야경 국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국방, 치안 이 정도만 담당하는 거죠. 이거 고전적 자유주의. 이거 애덤 스미스 얘기잖아요. 그 라인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시장에다 맡겨두고 방임 내버려둬.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해. 그게 최소국가, 야경국가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국가의 역할은 여기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시장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맡겨도 이 사회가 최고야. 만약 그렇지 않지 국가가 계속 개입하지 우리는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 자, 이제 프리드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프리드만은요, 밀턴 프리드만. 자, 이 사람은 국가의 개입은 이제 국가가 개입을 만약 한다 치죠. 인간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날 위해 뭘 이제 여러분 한 번 맛보면 이런 얘기야. 국가가 한 번 나한테 공짜로 돈 주지. 그러면 그 맛을 보면 다음에 또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계속 줘. 계속 줬는데 뭐 많이 주면 막 140만 원, 150만 원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놀아도 국가에서 이만큼을 준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180만 원 받느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걸 줘. 인간을 굉장히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프리드만의 키워드. 자유인은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때 가장 자유롭다. 그러니까 국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소극적 자유 아시죠? 프리덤 프롬, 국가로부터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하고 내가 내가 국가한테 뭘 해줄지도 상관없고 국가가 나한테 이거 상관없다. 그냥 야, 국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게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국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가가 개입했지, 그러면 인간은 자유롭지 않아. 계속 무언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돼. 근데 정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프리드만 당연하지만 하이에크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애덤 스미스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프리드만도 조금 정교하게 얘기를 해줘요. 국가가 필요한데요. 개인 간, 사인 간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국가 개입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개인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막 쥐어 팰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는 이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경찰권이 행사돼야 되겠죠. 개입해. 그 다음에 개인들 간의 자발적 계약을 할 때 누군가가 반칙을 통해서 계약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강제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재판도 해야 되고요. 법과 질서 유지,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 놓은 거는 빼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마. 그럴 때 가장 자유인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만약에 야금야금 개입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프리드만의 사고방식이에요. 둘이 비슷하면서 표현법은 약간 다릅니다. 자,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다뤄볼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2로 갑니다. 프리드만과 이 노암 촘스키, 이 두 분의 이제 대립을 보죠.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리드먼은 시장 옹호야. 시장 옹호고, 이 촘스키는 시장 반대라고보다는 시장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시장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지만 이 시장이 완벽하진 않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즉, 그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사회라면 그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라는 거야. 여기에 말 속에는 자유로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인간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답은 똑같아요. 하이에크가 나오든 프리드만이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만든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시장에 있으면 시장은 간단하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 거예요. 생산, 분배, 소비 요거 얘기하는 건데 신자유주의는 개인한테 자유롭게 맡겨두는 거야. 어떤 걸 만들어서 내가 시장에 나가서 공급, 즉 팔지, 어떤 걸 내가 가서 살지, 이걸 자유롭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가 뭘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겠죠. 기발한 제품을 가서 팔아. 그쵸?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팔아갖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이런 인간을 만듭니다. 자유인은요, 이거 프리드만 얘기인데요. 국가가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국가에 요구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고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반대예요.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아. 동시에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국가한테 국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유인은 또 동시에 내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고민 안 해.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때 가장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을 둘 다 하지 않아요.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야. 국가와 나는 엮이지 않는 거예요. 엮이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그냥 아예 빼버려. 그냥 나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멋진 제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멋지게 시장에서 공급하고 돈을 벌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다. 근데 촘스키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자유적 시장에서 만들어낸 인간은 소비자야. 효율과 이거 호모 에코노미쿠스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인간. 즉,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경쟁과 협동이 필요한데 촘스키는 이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인간, 경제적 인간. 그래서 그러려면 효율적이어야 돼요. 남보다 효율적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적게 집어넣고 많이 가져오는 게 효율적인 거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 이것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돈 있는 놈만 대우를 받는 거야. 나머지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 쇼핑몰 기억나죠? 삼강 얘기할 때 그거예요. 쇼핑몰 속에 개인만이 존재하는 원자화됐다라는 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협동하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가 온다. 정말 살벌하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을 만들어낸다라고 비판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죠. 두 번째 질문 가보죠.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가? 신자유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은 케인즈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케인즈가 아니죠. 실수. 애덤 스미스랑 똑같아 그랬어요.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자유롭게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져서 사회 모두가 이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정육점 주인하고 그 소비자 관계를 설명했는데 국부를 증대시키고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도 이익이고요. 나는 편안하게 먹어줬고 정육점 주인은 돈을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고 모든 국민 전체가 이익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등, 양극화가 일어나죠. 이건 얘네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등이 일어나. 그런데 얘는 이걸 다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시장은 자유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패배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 당연한 거지 그거는. 왜? 그 진놈은 열심히 자기 개발 노력을 안 해서 진 거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거야. 나태하고 게으른 거야. 토끼 거북이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건 걔네들한테 벌이야, 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평등을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촘스키는 누가 이익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야, 국가가 부자가 된다고, 즉 사회 전체가 부자가 된다고, 그건 환상이다. 왜냐하면 이건 대기업만, 즉 시장에 나가는 대기업만 돈을 버는 거고 일반 국민은 없다.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일정 정도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촘스키 논리는 이거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 자, 이 경쟁에서 이긴 놈이 누구겠냐라는 거야. 여기 이제 기업이, 공급만 얘기, 기업이 한 10개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삼성이 있어. 똑같은 것만, 빵을 만들어 팔어. 삼성이 있고 여기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조금 조금. 자, 얘네들이 정말 경쟁을 붙었어요. 해보나 마나잖아요. 삼성을 어떻게 이길 거야? 삼성이 다 먹어. 얘네들은 거지가 돼. 실패하죠. 그러니까 일부 소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먼 같은 거는 니네가 공급을 중시하잖아. 그럼 마치 모든 기업을 다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대기업 중심으로. 얘네들만 힘센 놈만 다 먹는 거다. 국가가 부자가 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여기 때 말하는, 아니, 국민은 부자가 될 수 없어. 국물도 안 떨어져.
느낌? 자, 또 세 번째 질문해 볼게요. 시장이란 무엇인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은 멋지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자발적 협력,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건 뭔가를 나누어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만들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 만들고 뭐 이런 분업과도 연관해 보세요. 그래서 성장의 진보이자 요람이자 엔진이다.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핵심이 시장에서 그 힘이 나온다. 시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되고 다시 소비가 일어나고 생산이 되고 또 고용 창출이 되고 사람들은 돈을 벌고 맞아요. 큰 틀에서. 그리고 시장은 다양성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다양성이 허용된다. 자,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치의 모순을 해소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이제 빼야 되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결정되는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예요. 다수결의 원리.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D가라는 국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자, 여기에 K라는 물건 뭔가 있고 여기는 L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쳐요. 다수결의 원리에서 B, C, D가 L을 선택했어요. A는 K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 L이라는 것이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A의 의견인 K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모순이야. 즉 민주주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하면 다수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일단은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보세요. 시장에 가면 A가 나는 L 안 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K 살 거야. 오케이, 인정돼요. B, C, D 너네 L 사. 이거 인정된다라는 거야. 다양성이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이 정치적인 모순들, 문제점들, 이런 한계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나오는 곳이 곧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치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은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시장보다 더 꼭대기다 놓고 보는 거예요. 시장보다 아니라 정치보다. 시장이 정치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정치적인 문제점들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돼. 그게 이제 다양성과 연결돼요. 자, 더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고요. 자, 촘스키는 야, 시장은 일종의 신화다. 구라란 얘기예요. 허상이란 얘기예요. 왜? 왜? 여기 이제 뭐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모든 개인의 다양성이 다 인정되는 곳이 시장이라고 얘네가 봤다면 실제로는 거대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잖아요. 공정하고 그러면 합리적 경쟁은 있을 수가 없다. 너네처럼 시장의 다양성이 허용돼서 모두가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촘스키의 논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자동차에 기반한 아이디어, 자동차 만들어서 공급하고 싶어. 자, 현실적으로는 다양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돼. 못 팔죠. 여러분 자동차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미 심지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빵집을 하고 싶어. 그럼 이미 거대 체인점이 있잖아요. 빵에. 좀처럼 들어가서 이기기 힘들어요. 거대 기업들이 힘센 놈이 이미 잡고 있다 이거야. 실제로 여기에 가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양성이 허용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들어가서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거 살 수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이 바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 힘을 막강한. 그래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이 안 돼요. 이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뭐가 시장에서 정치가 나와? 시장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 정치가 나와? 어떻게 정치보다 우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유발한다.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납득이 되죠. 시장 가면 양극화 일어나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능력주의로 가니까. 오히려 다양성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이 빵집은 어떤 빵집 체인점만 해. 나머지는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얘기하네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원래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데 홈스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같은 시장 질서 방해 세력을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가 룰을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하면서 신자유주의 아래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강화 확장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거꾸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촘스키의 지적이 이거예요. 야, 니네 논리라면 하이에크 프리드만, 야 임마, 너네 논리라면 국가는 거의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 국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현실을 봐봐. 현실은 기업한테 대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노동조합 같은 세력들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국가의 힘, 정부의 역할이 더 세졌어, 임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모순이야, 이건.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이에크 프리드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시장은 민주주의 학습 장소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치가 있으면 시장을 위해서 나와요. 이 시장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민이 주인이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시장이야. 학습의 장소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즉 시장이 발달하면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배우니까 정치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촘스키는 야, 신자유주의는 반민주적이야. 왜?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건 다양성이 아니야. 뭘 배우냐? 기업의 압도적 지배. 그러니까 기업의 독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독재, 전제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아. 독재야, 독재. 이렇게 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 실질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반민주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